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은 교과서 110페이지 3번 이슬람 세계의 확산과 무굴 제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로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서아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남아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곳,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 때 어떤 식의 발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티무르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미 몽골 제국은요,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서 일부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쳐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거기서 일단 멈춰요. 하지만 이슬람 세계는 그것 때문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일부 남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사실 몽골 제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죠. 당시 여러분들 알다시피 몽골 제국은 가운데 있었던 원나라는 중국 지역을 통치했었고 나머지 몽골 제국들은 바로 각 지역에서 원나라에게 복종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각각의 지역을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당시 서아시아 지역을 통치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여기 있는 일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일한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그다드를 함락시키면서 칼리프를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슬람교 쪽에서 있던 모든 물건들을 약탈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몽골족은 종교에 대해서 탄압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전부 다 이슬람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얼마 후에 이 이란국은 자체적으로 이슬람교도로 이제 개종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지역을 통치해 나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몽골족의 통치가 그다지 좋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란국도 생각보다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차가타이 항구 쪽에서 등장했었던 새로운 몽골 제국을 자처하는 나라가 하나 등장하게 되죠.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 보이는 티무르 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티무르 제국은 건국 14세기 후반 때쯤에 차가타이 항국, 바로 이제 이란국의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차가타이 항국에 서 있었었던 티무르가 자칭,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칭기스칸의 후예래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바로 몽골 제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겠다고 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분열되어 있었던 서아시아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군사적 승리를 정말 많이 거뒀었었는데 이 티무르 제국의 군대는 정말 말 그대로 천하무적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말을 듣지 않는 곳은 공격을 해서 그 지역을 약탈한 다음에 그냥 집에 가고 또 돈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약탈하고 그냥 집에 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적들에게는 공포를 선사했었던 그런 나라였었죠.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각 지역에서 얻게 되었던 그런 이제 물건들을 사마르칸트에다가 모아놓고서 거기를 수도로 삼은 다음에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습니다. 처음엔 작았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서아시아의 거의 대부분을 통치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때 당시에 오스만 튀르크라고 한 나라가 존재를 하긴 했었지만은 이 오스만 튀르크도 사실은 그 힘이 약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티무르 제국에게 일단 한 수 꺾고서 들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었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티무르 제국은 점차 힘을 키워서 나중에 중국 쪽과 연결되어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서아시아 지역도 전부 다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오스만 튀르크가 이때는 생각보다 좀 작았었거든요. 바로 이런 오스만 튀르크가 중개무역으로 성장할 때 그때에 바로 그 오스만 튀르크와 같은 나라들에게 중국의 물품들을 전달해주는 일종의 중개무역으로서 이들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티무르 제국이 들고 일어났었을 때에 내세웠던 모토가 몽골 제국을 부활시킨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시대 때 몽골 제국은 사실상 망합니다. 북쪽으로 쫓겨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그 뒤를 이어서 중국 지역에 그 명나라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명나라도 그냥 명나라가 아니고 명나라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던 영락제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했을 때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명나라 쪽에서 바로 이 티무르 제국에게 조공 바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 자식들 지금 몽골 제국을 쫓아낸 주제에 지금 우리한테 지금 조공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어? 이 자식들 안 되겠나라고 하면서 여러 전장에서 각각의 혁혁한 공로를 세워가지고서 많은 노획물을 얻었었던 티무르, 이때 당시에 그때까지 당신이 모았었던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번엔 명나라를 정복하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명나라를 정복하다가 싸우러 가다가 중간에 늙어서 죽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티무르가 죽게 되자 이게 좀 후유증이 있는데 강력한 지배자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강력한 지배력을 그 후계자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후계자를 잘 못 키웠던 것이죠. 이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티무르가 죽은 다음부터는 이 티무르 제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갑작스럽게 우즈베크인들이 중간에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에게 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서 멸망을 하게 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바로 이번에는 비슷한 그런 지역에서 사파비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파비 왕조는요, 건국은 16세기 초쯤에 이란의 북서부 지역에서 등장했었던 그런 나라예요. 바로 이 나라는 페르시아의 부활, 옛날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살 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에 서쪽 지역에서는 오스만 티르크가 굉장히 힘을 키워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오스만 티르크가 믿었었던 이슬람파는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슬람의 종파는 크게 두 개가 있었다고요. 하나는 바로 시아파, 하나는 수니파. 그런데 오스만 티르크는 수니파에 해당됐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시아파의 경우에는 그동안 수니파 왕조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바로 이 시아파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쳐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이 사파비 왕조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등장했던 이 사파비 왕조는 비록 페르시아의 부활을 주장하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시아파 계열에 해당하긴 하지만은 이슬람교를 이때 당시에 숭상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도 페르시아의 영광을 계속해서 꿈꿨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바로 왕을 샤라고 하는 옛날 페르시아의 전통 공주를 바로 샤라고 했었거든요. 바로 이 샤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의 발전 모습은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바스 1세 때의 바로 그 전성기를 구가했었고 바로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중에 수도를 옮겨요. 옮겨가지고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힘을 키워나갔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스만 티르크가 비록 힘이 굉장히 많이 커지긴 했었지만은 이 사파비 왕조와 싸움을 벌여가지고서 무조건 사파비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사파비 왕조가 강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파비 왕조는 같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지만은 파가 달랐었던 수니파에 해당했었던 오스만 티르크와 싸움도 많이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스만 티르크와 그 다음에 중국 사이에 존재했던 나라가 바로 이 사파비 왕조였기 때문에 이 사파비 왕조 역시 동서중계무역으로서 점차점차 힘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서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 왕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왕위 계승 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다툼을 벌이게 돼가지고서 중앙 집권력이 약화가 됩니다. 중앙 집권력이 약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힘든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요 최근에 이제 일이 있었던 바로 이 아프간 지역에서 아프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되었고 이것의 이러한 공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이때 당시에 이 사파비 왕조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 위치를 본다고 한다면 아마도 한 이 정도에 위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 이렇게 표시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볼 수 있겠죠? 바로 이쪽 근처에 있었던 왕조가 바로 이 사파비 왕조와 그 전에 있었던 티무르 왕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굴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보통 이제 우리는 남아시아라고도 얘기를 하죠. 인도 지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도요, 티무르 제국의 영향력이 실제로 있었어요. 즉, 이미 무굴 제국이 등장하기 전서부터 이 인도 지역에는요, 북쪽에 있었던 여러 개의 왕조들은 사실상 이슬람을 수용했었던 왕조들입니다. 델리 술탄 왕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바부르는 티무르의 후손을 자처하면서 이때 당시에 여기에 쳐들어가 가지고서 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른바 무굴 제국을 처음으로 건국했다 볼 수 있겠죠.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서 인도 북부 지역에다가 바로 이 무굴 제국을 세워줬었는데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아크바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악바르 황제라고도 얘기하죠. 이 악바르 황제 혹은 아크바르 황제는
말 그대로 무굴 제국을 가장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북인도에서부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까지도 이때 당시에 이 무굴 제국이 완전히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 지역 전체를 통치했다고 했었으니까 이것은 이 아크바르 황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영역을 차지했었던 이 아크바르 황제, 이때 당시 그는 아그라라고 하는 곳에다가 수도를 옮깁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한 가지 넓은 영역을 각 지역에는 바로 권력자들이 힘을 얻어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더 막아내야 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인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권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아크바르 황제가 숭상했었던 종교는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인도인들이 숭상했었던 종교는 바로 힌두교죠.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를 믿고 있었던 피지배 계층과 혹은 정복 대상에 해당됐었던 힌두 국가들과 그 다음에 이들을 정복하는 바로 이슬람교도 사이에서 굉장히 다툼이 되게 많이 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슬람교 쪽을 믿었었던 이 무굴 제국이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지배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제대로 이슬람식으로 통치하는 지배계층에 대한 반발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던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 아크바르 황제는 사실 이슬람 종교 자체는 종교만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포용적인 종교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즉 이른바 관용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른바 이슬람교 외에도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니네들 믿고 싶으면 니네들 마음대로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 아바스 왕조에서는요, 바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국가에게 양은 많지는 않지만은 적은 양에 해당되는 인두세, 혹시 기억날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지지야. 바로 이 지지야만 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믿든 상관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이것마저도 폐지합니다. 왜? 이 인두세를 매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백성들에게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금을 더 걷는다는 일종의 차별로서 피지배 계층에 해당됐었던 바로 힌두교를 믿고 있었던 백성들이 반발을 많이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바로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를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각종 관직과 그 다음에 군대를 힌두교도들에게도 개방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국가의 통치 조직과 그 다음에 국가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군대의 장교 자리, 병사 자리들 힌두교도들도 들어와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아크바르 황제가 바로 자기네들을 이슬람교의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치해주는 바로 위대한 왕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수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바로 지방에 아주 유력한 힌두교를 믿고 있었던 그런 작은 나라들의 왕들의 가문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이때 당시에 아크바르 황제의 통치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식의 통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됐는데요. 나중에 이제 바로 뒤를 이어서 나중에 이제 샤자한이라고 하는 황제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많은 것이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가 한 명 있었대요. 그 사람이 이름은 누구냐면 뭄타지마할. 근데 이 뭄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런 아내와 그 다음에 샤자한 사이에서는 관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낳았답니다. 그리고 이 샤자한이 전쟁터로 나갔을 때 그때 항상 이 뭄타지마할도 같이 나갔었는데요.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뭄타지마할이 여러 명의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서 그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그만 죽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샤자한은 자기 아내를 잊지 못해 가지고서 바로 그 자기 아내의 무덤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었던 그 무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지마할이었어요. 이 타지마할은 당시에
무굴 제국의 국가의 재정이 다 흔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고요. 유럽과 그다음에 각 지역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다 모집해가지고서 이때 당시 타지마할 묘당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전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국내적으로 이러한 왕에 대한 이제 그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샤자한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아우랑제부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다만 아우랑제부는 자기 아버지에게 한 가지 배려해줬던 것이라고는 바로 자기 아버지를 가뒀던 그 감옥 속에서 바로 창문을 통해서 타지마할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 뿐입니다. 자, 바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인도의 최고의 바로 거대한 영역을 차지했다 볼 수 있었던 이 아우랑제부 황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우랑제부는 바로 이때 당시에 인도의 남쪽 지역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확장해 나가지 않았었는데 이 아우랑제부 황제는 군대를 동원해서 남쪽의 거의 끄트머리까지 통치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전역을 거의 다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맨 끄트머리는 간신히 살아남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남인도까지 정복을 하게 되면서 인도 역사상 인도에 있던 여러 개의 왕조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토 정복에서는 거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너무 이슬람교에 빠져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슬람을 매우 좋아해서 다른 종교는 전부 다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선조였던 아크바르 황제의 모든 정책들을 전부 다 싹 다 폐기하고 이때 당시에 힌두교와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 이슬람교와 그 다음에 힌두교를 같이 접했었던 이 인도 지역의 백성들 중에서 일부가 바로 새로운 종교를 하나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시크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시크교마저도 이때 당시에 같이 탄압을 하면서 그 이슬람으로만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의 종교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바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새롭게 다시 걷게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지지야를 다시 부활시킨 겁니다. 더불어서 각 지역에 있었던 힌두 사원까지 파괴를 했었으니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각 지역에 있던 모든 그런 국가의 백성들과 영주들은 바로 기존에 있었던 아크바르 황제의 관용 정책이 폐지가 되게 되자 겉으로는 아우랑제부 황제의 힘이 셌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가가 점차 쇠퇴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바로 유럽에서 인도 지역을 진출하면서 처음에 무력으로 진출한 건 아니었어요. 유럽의 각 국가에서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회사를 만든 다음에 이걸 앞장세워 가지고서 야금야금 인도 지역의 여러 지역을 조금씩 잠식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무굴 제국은 점차 힘이 약화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에서는요, 특징은 이른바 인도 이슬람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힌두교를 믿고 있었던 지역에 이슬람 왕조가 와서 지배를 했으니까 두 개의 문화가 같이 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있었던 것이 이슬람 힌두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종교적인 쪽에서는 바로 시크교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이 시크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으로서 이때 당시에 이 나나크는 바로 이슬람의 특징과 그 다음에 힌두교의 특징을 같이 절충해 가지고서 새로운 하나의 형태의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힌두교는 원래 다신교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나나크가 만들었던 시크교에서는요, 바로 다신교가 아니라 이슬람을 본따서 유일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힌두교에선 여러 명에 해당하는 그런 신들을 숭배했었는데 바로 이 나나크는 이슬람교가 힌두교를 비판했던 것과 똑같이 전부 다 거짓된 그런 그 신상이라고 해서 우상이라고 욕을 하면서 이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카스트제를 부정합니다. 당연히 카스트제를 부정하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바로 교리를 내세웠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힌두교 쪽에서의 그 정신을 수행하는 방법 같은 것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했었을까요? 바로 이런 힌두교의 수행 방법을 그대로 시크교에 같이 수용해가지고서 이것을 시크교에 수행을 하는 방법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시크교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인들처럼 머리에다가 터번을 두른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그들은
전부 다 성씨가 싱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인도에서도 굉장히 잘 나간 편에 해당이 되고 바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영화 같은 것도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면 봐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바로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보통 세밀화 같은 것이 많이 발달했었는데 그런 세밀화라든가 그 다음에 무굴회화 같은 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만들어진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런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 양식에서는요, 힌두교에 원래 있었던 양식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이슬람의 바로 건축 양식을 같이 포함합니다. 바로 모스크 양식 같은 것이 여기 포함되죠.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졌던 바로 최고의 걸작품, 그것이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나오는데요. 프린트 18페이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111페이지 나와 있는데 먼저 기역을 본다고 한다면 이 기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바로 이슬람 양식을 본따 가지고서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역 부분에는 아라베스크 문양 같은 것이 되게 많이 있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니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었던 작은 탑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꽃 모양이라든가 벽돌 장식 같은 것은 바로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바로 힌두 양식이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힌두 양식 혹은 인도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인도 이슬람 양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형태의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지금 다른 교과서에서 일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뒷부분에 대한 언급이 교과서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교과서에 없지만 선생님이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덧붙였습니다. 물론 여기도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점 명심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첫 번째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번. 동남아시아 전통사회의 발전에서는 1번 동남아시아 이슬람 왕조의 등장, 13세기 이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슬람교는 상업을 중요시한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교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장사를 하러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바로 동남아시아를 지나가가지고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그 이슬람 상인들이 지나갔던 길을 통해 가지고서 이슬람교가 전파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슬람 왕조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중동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중동 지역에서 출발했었던 바로 이슬람 상인들은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 남부 지역과 인도 지역을 관통해서 그래서 여기를 딱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육지로 가기엔 너무 여러 개의 왕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바다를 통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동서 무역을 하기 위한 배들이 이쪽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과해가지고서 이렇게 건너가게 됐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섬 이 근처 쪽에는 바로 이슬람교가 계속해서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가 근데 또 한 가지 동서 무역의 바로 중요한 통로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에다가 새로운 왕조를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그 왕조는 동서 무역을, 중개 무역을 해주는 과정 중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진짜 바로 왕조가 등장하게 돼요. 이쪽에 있었던 요 좁은 통로, 요 통로가 바로 물라카 해협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 지역에 말레이 반도, 즉 이렇게 볼로 튀어나온 요쪽과 그 다음에 이쪽의 일부까지 장악했었던 바로 이 물라카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때 당시에 15세기 무렵 쯤에 말레이 반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때 당시에 물라카 해협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먹는 음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향료입니다. 그런데 그 향료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동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동서 무역의 무역상들이 다 지나가는 곳이 바로 이 물라카 해협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향료들도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지역을 장악하는 자가 바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야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피해 가지고서 새로운
항로를 찾게 되었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지역의 중요성을 알고서 여기를 공격을 하게 되었고, 이 항로를 얻는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물라카 왕조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베트남 지역입니다. 베트남 지역은 바로 이쪽 지역이라 볼 수 있죠. 실제로 이쪽에는 남쪽에는 참파가 있고 북쪽에는 원래 베트남 왕조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난 시간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쩐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쩐 왕조 때는 딴 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바로 13세기 때쯤에 몽골족이 여기를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면은 몽골족이 여기 침공을 했을 때 3번이나 쳐들어왔었지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베트남 왕조는 바로 이 몽골족의 군대를 밀림으로 끌어들여가지고서 다 박살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이 쩐 왕조는 세계 최강의 몽골족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민족의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민족의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싶은데 문제는 역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역사책을 만들어야겠죠. 당시에 베트남 지역의 사람들을 보통 월족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자기네들 스스로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자기 스스로를 바로 대월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역사책을 만들었던 바로 사마천 있죠. 이 사마천이 만들었었던 역사책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사기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때문에 이걸 본따서 이때 당시에 이들은 바로 대월족의 역사책이라는 의미에서 대월사기라고 하는 건 책을 이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자를 처음에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개조해가지고서 만들었었던 바로 쯔논 문자라고 하는 문자도 이 당시에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쩐 왕조는 그렇게 몽골족을 물리칠 정도로 강력했었지만 바로 백성들이 이 쩐 왕조가 너무나도 제대로 된 통치를 맨 마지막에서는 잘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혼란 속에서 갑작스럽게 명나라의 영락제가 침공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영락제의 바로 업적 중에서 베트남 정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영락제가 잠깐 동안 베트남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이 와가지고 통치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개떡 같은 거예요. 제대로 된 통치를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레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이 명나라와의 싸움에서 맨날 지는 거예요. 뭐 일설에 의하면 당시에 무슨 마가 꼈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항상 낙담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당신이 만약에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서호라고 하는 그런 호수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변화를 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그것을 믿고서 실제로 서호로 갔대요. 근데 갑자기 서호에 딱 도착하는 순간 이 호수 한가운데 쪽에서 서호라고 하는 것은 호수입니다. 바로 이 호수 한가운데 쪽에서 웬 거북이가 슬근슬근 나왔는데 그 거북이를 자세히 봤더니 거북이가 어떤 칼을 입에다 물고서 이 레러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칼을 갖고서 전쟁에 쓰게 된다고 한다면 백전백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레러이는 실제로 그 칼을 들고서 명나라 군대와 싸우는데 백전백승하게 돼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레왕조라고 하는 왕조까지 만들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뭐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 레러이는 바로 그 칼을 그 호수에게 다시 돌려줬다고 하죠. 호수 한가운데다가 던져줬다고 하죠. 무슨 엑스칼리버가 이야기와 같은 말이라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했던 왕조가 바로 이 레러이라고 하는 왕조입니다. 명나라의 침공을 물리치고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남쪽에서 이 레왕조와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참파 왕조까지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베트남의 국경선의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는 바로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과거제를 정비했으며 유학도 발전시킵니다. 중국을 본따 가지고서 국가 시스템을 나름대로 약간 좀 더 베트남과 비슷하게 하지만은 중국의 형식을 본따 가지고서 통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여긴 나오지 않지만요. 나중엔요. 이 레 왕조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신하들에 의해서 사실상 둘로 쪼개진 상태에서
농민 반란군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이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었을 때 청나라가 또 이제 여기 또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군대를 들고서 쳐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전부 다 물리치게 됐었지만은 당시에 남쪽의 권력자의 아들이 자기의 토지, 자기의 영토라 생각했던 지역에서 남쪽 지역에서 쫓겨났다가 다른 나라의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이들과의 싸움에서 바로 그 후계자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베트남 전역을 이런 새로운 왕조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왕조의 이름이 바로 응우옌 왕조라고 하죠. 응우옌 왕조는 그렇지만 나중에 천주교를 탄압을 하게 되었고 이 천주교를 탄압하는 과정 중에서 프랑스와 충돌을 벌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프랑스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참파도 정복하고 지방행정체제도 정비하고 과거제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유학도 발전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타이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쪽 부분에 있었던 그런 나라긴 한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쿠타이 왕조라고 하는 왕조 때에 처음으로 타이 왕조가 건설되기 시작했고요. 이들은 점차 힘을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인도 쪽으로서부터 상자부 불교를 수용하고 타이 문자까지 만듭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표에 보이다시피 수쿠타이 왕조에서 아유타야 왕조, 근데 이 아유타야 왕조는 또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얀마 지역에서 등장했었던 꼼바옹 왕조한테 멸망을 당하긴 했었으나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었던 짜끄리 왕조 때는 힘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 하필이면 양쪽에서 동쪽은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하고 서쪽은 영국이 바로 미얀마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동쪽에는 프랑스가 서쪽에는 바로 영국이 장악하게 되면서 이 중간에 끼게 됐거든요. 하지만은 이때의 이 짜끄리 왕조가 바로 이 동서열강의 사이에서 나름대로 터신을 잘하면서 그들이 조금 땅을 원하면 좀 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결과적으로 독립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을 유지했었던 왕조의 후예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 타이의 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바로 자기네들을 계속해서 독립시켜 주었었던 이 왕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타이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바로 열강에게 점령당하지 않고서 국가를 통치해 나갔었다, 독립을 유지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짜끄리 왕조 때의 영토의 압박에도 독립을 유지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상좌부 불교를 수용하죠. 인도가 바로 여기 있었으니까. 이 미얀마는 바로 이쪽에 위치했었던 나라입니다. 미얀마는 한때 몽골족이 여기를 침공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금방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몽골족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꼼바옹 왕조가 등장했을 때는요, 사실상 인도 차이나 반도의 상당수를 이 꼼바옹 왕조가 이때 당시에 차지를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을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 가진 못했고요. 이 지역에 있었던 왕조들은 영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국은 이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서 이 꼼바옹 왕조가 그 전에 있었던 미얀마의 여러 개의 왕조가 통치했던 여러 개의 부족들과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민족들을 서로가 서로를 견제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요, 영국이 통치했을 때에 바로 영국의 편을 들어가지고서 다른 민족들을 바로 억압을 했었던 그런 민족들이 바로 지금 와서 또 미움을 받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게 됐었습니다. 한참 전에 있었던 얘기긴 한데 미얀마 지역에서 바로 로힝야족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었죠. 바로 그 로힝야족이 바로 이 영국과 같이 손을 잡았던 민족이기도 했었거든요. 바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미얀마 지역은 여러 개의 부족들이 서로 사분 오열돼 가지고서 자기네들의 힘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혼잡 속에서 빠져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프린트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자, 일한국 빈칸에 적겠습니다. 바로 훌라구 울루스라고도 합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몽골 제국이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킨 후 몽골 제국의 일원 밑줄.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이슬람교로 개종. 동남 2번에 티무르 왕국의 발전에서 별표 하나. 건국 14세기 후반 차가타이 한국에서 동남 1번 티무르 스스로 칭기스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티무르가 몽골 제국에 부흥을 내세우면서 건국하게 됩니다. 티무르 제국을요. 동남 2번 바로 수도는 사마르칸트. 발전은 동감이 3번으로 써주세요. 그냥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크기만 본다고 한다면 명나라 뺨쳐요, 여러분들. 동감이 4번 동서 간의 중개무역 여입니다. 중개무역을 번영했었고, 멸망은 동감 1번 티무르 사망 이후에 쇠퇴했습니다. 동감 2번 16세기 초에 우즈베크인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동감이 3번 별표 하나. 사파비 왕조의 발전에서는요,
건국 16세기 초 동그라미 1번 이란 북서부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명목으로 건국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아파 이슬람교를 숭배했었고요. 동그라미 3번 군주를 샤라고 불렀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전통 군주의 칭호였다고 하죠. 발전에선 동그라미 1번 바로 아바스 1세 때의 최고의 전성기였었고요. 동그라미 2번 바로 이스파한, 수도는 이스파한으로 이때 당시에 천도를 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동서간의 중개무역으로 성장을 했었었죠. 바로 그렇지만 멸망은 동그라미 1번 17세기 이후 왕실 갈등과 동그라미 2번 빈칸을 찍겠습니다. 아프간인의 침입으로 쇠퇴 및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18페이지에 무굴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건국은 자칭 티무르의 후손이라 불렸었던 바로 바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건국을 했고요. 별표 2개, 동그라미 2번 아크바르 황제. 자, 이 사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꼭 외워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북인도 전체와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동그라미 2번 수도는 아그라의 도읍. 동그라미 3번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동그라미 4번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동그라미 5 기억. 그 안에서 이 관용 정책의 내용 중요하겠죠. 이슬람교도 이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합니다. 다른 종교. 동그라미 니은 인두세 뭐라고 하죠? 이것을 지지야를 폐지하죠. 동그라미 디귿 관직과 군대를 힌두교도들에게도 개방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리을 힌두교 세력과 혼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측면 같이 기억해 주고요. 샤자한 황제는 뭐 이야기가 구구절절하지만 딴 건 필요 없습니다. 바로 타지마할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타지마할. 자, 별표 2개 아우랑제부 바로 이 샤자한 황제의 아들이죠. 바로 아우랑제부 어입니다. 아우랑제부 황제. 동그라미 1번 남인도를 정복하고 동그라미 2번 인도 역사상 최대의 영향을 차지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웠으니 그 탄압 정책이 동그라미 기억 힌두교와 그다음에 빈칸을 읽겠습니다. 시크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인두세 바로 지지야를 부활시킵니다. 동그라미 디귿 힌두 사원을 파괴했었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우랑제부 황제 당시 때는 안 그랬는데 바로 그 이후에 황제가 그를 계승한 다음에는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쇠퇴에서는 동인도 회사를 앞장세웠던 빈칸이 적혔습니다. 서양 세력의 진출로 점차 쇠퇴.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문화 별표 하나. 특징은 인도 가운데점 이슬람 문화.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를 융합한 것입니다. 별표 하나. 발전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시크교가 등장합니다. 종교적인 측면이죠. 바로 동그라미 1번. 그 안에다가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참. 동그라미 기억 나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했고 동그라미 니은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절충했습니다. 동그라미 디귿 바로 신을 한 명만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리을 우상 숭배 및 카스트제를 부정합니다. 동그라미 미음 평등의 교리를 내세웠고 동그라미 비읍 힌두교의 수행 방법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참선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세밀화와 동그라미 4번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무굴회화 바로 이 시크교의 대표적인 사원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원이었다는 것,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건축 부분에서는요, 바로 힌두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같이 조화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건축물 바로 타지마할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프린트 19페이지 5번 동남아시아 전통사회의 발전에서는요. 1번 동남아시아 이슬람 왕조의 등장 13세기 이후에 밑줄 치겠습니다. 교역로를 따라 이슬람교 전파 밑줄자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이 물라카 왕조입니다. 물라카 왕조. 마자파히르 왕조의 약화 때문에 동그라미 1번 15세기 말레이 반도에서 성립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물라카 해협.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번영했었지만 16세기 때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향료 무역을 노렸었던 포르투갈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별표 1개 반. 베트남의 경우는요. 자, 쩐 왕조 중요합니다. 쩐 왕조. 이 베트남 자체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동그라미 1번 13세기 무렵에 성립했고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몽골 침략을 물리느냐고 했는데 물리친으로 바꿔주세요. 오타 났네요. 자, 물리치는 과정에서 민족의식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바로 대월사기 역사책인 대월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었고 동그라미 4번 바로 쯔놈문자 지금 현재는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식의 바로 언어가 쓰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레왕조 레안조 박스 먼저 동그라미 1번 명을 물리치고 빈칸에 적혔습니다.
명의 침공을 물리치고 수립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바로 참파라고 하는 남쪽에 있었던 왕조를 멸망시키고 동그라미 3번 지방행정체제를 정비해서 국가를 중앙집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바로 중국을 본따서 인재를 뽑는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아주 많이 시행했던 건 아닙니다. 동그라미 5번 유학을 발전시켰죠. 그 다음에 3번의 타이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 수코타이 왕조 때 동그라미 1번 13세기 후반 왕국을 건설했었고 동그라미 2번 빈칸을 적겠습니다. 상좌부 불교를 수용하고 발달시켰습니다. 동그라미 3번 타이 문자를 제작했고 그렇게 했다가 바로 짜끄리 왕조 짜끄리 왕조 때는 자 영국 빈칸을 적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압박에도 독립 유지 그리고 오늘날의 타이 왕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4번 미얀마의 경우에는 자 별표 치지 말고 상좌부 불교를 수용했었고 이것은 계속해서 발달해 나갔다고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13세기 때에 밑줄 치겠습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 밑줄 그리고 꼼방우 왕조 타이 액자 밑줄 치겠습니다. 아유타야 왕조를 멸망시키기도 밑줄. 하지만 지금 현재도 종족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